가뜩이나 레드오션이었는데 그 레드오션이 더 붉어졌다? 더 빨개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입은 쉬워졌지만 살아남는 건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네. 이러다가 실제로 AI 인플루언서가 이 사람 인플루언서를 대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특정 영역에서는 대체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인플루언서가 AI 인플루언서 경쟁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성균 대표님과 같이 하실 텐데 주성균 대표님은 어디서 봤지 하시는 분 있을 건데요. 아마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마케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신 대표님입니다. 근데 주성균 대표님이 대표적인 엔잡러 중에 하나고 그 엔잡이 그냥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대표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하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마케팅 말고 또 하나 이분이 잘하셨던 게 인플루언서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인플루언서 협회 대표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AI를 가장 많이 도입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AI를 좀 아시는 분들은 현업에서 어떻게 쓰일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균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또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인플루언서 협회 지금 대표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어쩌다가 여기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라는 사단법인이고요. 네. 7년차 사단법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협회랑은 한 3년 동안 저는 본부장으로 사실 이제 역임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번 연도 5월부터죠. 5월부터 대표직으로 이제 우연찮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인플루언서 협회에 속하신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건가요? 네, 많습니다. 지금 뭐 66개국의 390팀 정도를 저희가 66개국이요? 네. 아, 글로벌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꼭 해외에 있다고 해서 네. 해외에 없다고 해서 네. 해외를 타겟팅할 수 없는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여러 나라를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인플루언서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국인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고요. 네. 네.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시한책방은 초대를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초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엎드려 절받기를 잠깐 봤고요. 아,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 협회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 말고 인플루언서 협회가 하는 일은 뭔가요? 협회가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플루언서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여러 네. 가지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이분들이 대부분 또 혼자 일하시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잘 안 되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트워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또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 드리고 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또 박수를 또 쳐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년 어워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워드를 진행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트로피를 수여를 하고 또 나라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상을 주면서 이분들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인정을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인플루언서가 필요한 게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아이디어, 네. 항상 그 고갈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고갈되지 않도록 저희가 뭐 힐링 캠프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으쌰 네, 으쌰으쌰 해주는 것도 이런. 있고 뭐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디지털 디톡스 캠프라는 것도 갑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의 핸드폰, 컴퓨터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너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세상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또 크리에이티브를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핸드폰을, 컴퓨터를 이제 1박 2일 동안 빼앗고 이분들이 조금 더 이제 서로를 바라보거나 뭐 먼 산도 바라볼 수 있고 하늘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좀 치유와 힐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 기존 뭐 에이전시가 하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활동 외의 모든 것들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좋지 않은 계약서들의 행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또 이제 나라와 함께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 근데 계약서를 도와준다는 건 사실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에이전시인가 MCN인가 약간 헷갈리는 정도다 생각했는데 계약서가 도와준다는 건 그냥 에이전시나 MCN 차원은 아닌 거예요? 이게 예전에 엔터에도 이제 빈번했던 일이에요. 네네.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아이돌이나 배우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이제 멋 모르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노예 계약으로 묶이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그런 행태 때문에 이제 한번 되게 크게 이슈가 돼서 이제 연예인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슷하게 지금 인플루언서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이 피해를 입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좀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시와 MCN이라기보다는 정말 협회네요. 네, 저희는 상업적인 활동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일 중요한 걸 빼고 상업적인 활동을 빼고 이게 상업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인플루언서 협회라고 하는 목적성 자체가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돈에 대한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거나 돈으로 뭔가 섭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순간 사실 MCN과 구분도 애매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좀 비영리 단체로서 상업성은 좀 배제하고 이제 지원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써서 그 네트워크가 가진 가치들을 이용해서 좀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게 협회의 취지. 그래서 봐주시면 국회랑 될것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저희 행사에 오면은 한번 초대를 드릴 건데 행사에 오면은 보통 상업적인 어떠한 행사에는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엔이나 그린피스 같은 단체들은 상업성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행사에는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좀 네, 상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요즘에 많이 쓰고 있긴 하잖아요. 그 AI 말씀이시죠? AI를요? 네. 실제로 AI를 어떤 업무들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편인가요? AI를 가장 많이 쓰는 분야는 역시나 컨텐츠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라는 건 뭐 신호를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데까지 다? 그렇죠. 사실 네. 신혼 만드는 것부터가 이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네. 이제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컨텐츠들을 학습시키고 그와 톤앤 매너가 비슷한 컨텐츠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이제 신호까지 써서 만들어주는 게 요즘 AI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디어부터 컨텐츠 아이디어부터 이제 스크립트까지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제작 과정 마지막엔 편집까지도 전부 다 사실 AI가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인플루언서 분들도 엄청나게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효율성이 높아진 건 맞는데 크게 체감된 변화가 콘텐츠 제작 속도에 대한 압박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뭐 기존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던 분들이 막 이제 하루에도 여러 개를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나오니까 저희 시안책방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런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8년 했는데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생태계 전체의 콘텐츠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느리게 가던 크리에이터 분들도 사실 그 압박을 좀 체감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면서도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분야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아이디어, 스크립트, 썸네일, 자막 이것도 다 요즘 이제 AI가 그렇죠.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이게 다 사실 수작업으로는 상당히 힘든 일들,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일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의 좀 자동화를 좀 많이들 꿈꾸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그런 것들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AI 딸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딸깍하면 되니까 수익화 들어가세요 이런 거 권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듯한 느낌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사람들도 뭐 콘텐츠가 넘쳐나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컨텐츠 진입 장벽은 낮아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진 콘텐츠 진입 장벽은 낮아졌는데 채널 경쟁력은 강화됐다. 그 경쟁이 심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인데 진입 장벽은 정말 낮아졌어요. 여러 가지 편집 기술들이 이제 다 자동화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 편집 프로그램 글쓰기 능력이 없으면 시작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랑 AI 몇 가지면 그럴저럭 괜찮은 컨텐츠가 네네.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숫자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고 결과적으로 경쟁은 훨씬 좀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풀 자체는 커졌는데 네. 파이 자체는 그만큼 안 커졌거든요. 그래서 시청자의 시간은 2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가뜩이나 레드오션이었는데 그 레드오션이 더 붉어졌다, 더 빨개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입은 쉬워졌지만 살아남는 건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차별화의 압박이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결국 희소 자원의 싸움이잖아요. 그 예전에는 이 유튜브라든가
콘텐츠가 이런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그게 배분이 좀 됐는데 이제는 그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사실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 자체도 원래 뭐 돈을 찍어내는 거니까 늘잖아요. 근데 시간은 정말 한정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는 시청자의 시간을 어떻게 뺏어올 것인가 시간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맞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뭐 MBC, SBS, KBS에서 방송국이 딱 채널이 몇 개로 고정이 돼 네. 있었고 그 시간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는 방송들이 있었죠. 무한도전 같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방송국이 수십만 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채널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 원하는 시간에 다 볼 수 있는 방송국 채널이 너무 많아진 거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시간이라는 재화를 획득한다라고 봤을 때 사실 그 방송국과 그리고 저쪽 유튜브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들과 게임기와 경쟁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쵸. 이게 사실 이 시간을 뺏어오는 싸움이라는 게 결국 한정된 사람들의 한정된 시간을 네. 더 많은 경쟁자들과 함께 뺏어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희소가치 있는 컨텐츠, 나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네. 아니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컨텐츠라면 사실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굉장히 좀 유익해서 이거는 그 정보성으로라도 봐야겠다. 언젠가 봐야겠다. 이런 것도 좀 약간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너무 좀 힘든 그런 시간이 돼서 제가 나중에 이제 타임이란 주제로 시간이란 주제로 책을 하나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뭐 근데 이 시간을 뺏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시간을 뺏는 게 예전에는 사람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AI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가상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 가상 인물까지 내 시간을 뺏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야 이걸 누가 봐 했었는데 은근히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서양권에선 틸리노드라는 AI 배우가 있거든요. 네. 이 친구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도 많이 하고 인플루언서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해서 되게 팔로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팔로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야, 이러다가 실제로 AI 인플루언서가 이 사람 인플루언서를 대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특정 영역에서는 대체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품 시연이나 정보 전달성 콘텐츠 그리고 패션 화보 스타일의 이미지 콘텐츠는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가 충분히 역할을 해내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대체가 되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담 그리고 뭐 육아 고민 그리고 오늘 힘들었던 하루 그리고 이런 감정적 리얼리티를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플루언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내면 만들어낸 게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요즘 더 민감해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못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사람들이 예술과 공간에 끌리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인간의 감정과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텐츠도 마찬가지인데 AI가 완벽한 비주얼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플루언서와 AI 인플루언서가 경쟁할 때 사람 인플루언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 자체, 경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심지어 인간적 허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네, 저는 사람 인플루언서가 AI 인플루언서 경쟁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람이 실수하고 울고 웃고 모순되는 모습 그게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만의 무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인간미라고 하죠. 저도 이제 뮤지컬도 또 이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뮤지컬이라는 게 아이스 그 네, 아이스쇼. 나 혼자만 레벨업 네, 나 혼자만 레벨업 온 아이스. 네네. 그거 그쪽도 마케터도 하고 계신 네, 거죠. 일을 네. 돕고 있는데 그 무대를 이제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무대를 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느끼게 된 건 관객은 완벽한 공연보다는 배우의 좀 진심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는 아무래도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답을 내고 있고 네. 그런 뭔가의 캐릭터를 만들어도 너무 좌우 대칭이 완벽한 네. 너무 멋진 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함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불완전함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미적인 부분에서 사람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무기로 생각하는 건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는 만들 수 있어도요 팬덤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도 인플루언서 분들과 이런 커뮤니티를 좀 운영하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커뮤니티는 이제 브랜드나 크리에이터와 나누는 감정적 교류에서 사실 만들어져요. 근데 그 결속감은 어떻게 보면 AI는 절대 할 수 없고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 신뢰의 그 히스토리,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 쌓인 팬과의 관계, 그 신뢰는 이게 하루아침에 AI가 복사해서 딱 보여준다고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한 사람의 그 불완전함이 만들 수 있는 무기들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유튜브 초창기 때가 그런 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했을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팬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얘기가 좀 살짝 사라졌었거든요. 그러다가 AI가 오니까 이제 다시 팬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네요. 맞죠? AI는 팬을 못 만드니까. 팔로워들이 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팬들과의 결속감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인플루언서들도 지속 가능하게 이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콘텐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밈을 하나 봤었는데 예전에 미국 태권도장에서 정말 꼬마 아이가 이 나무판을 막 이렇게 그 격파하는 거 있죠. 네. 근데 격파가 안 되니까 몇 번 하다가 막 물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 관장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걔가 하다가 몇 번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탁 하는 순간 이 체육관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으아 막 이렇게 맞죠. 그게 인간이 줄 수 있는 감동이라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런 과정 네.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네. 어떠한 하나의 서사가 네. 사람들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나도 같이 지켜봤다라는 그런 개념. BTS가 잘 된 거는 그 친구들의 좀 바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안 됐을 때부터 이 아미들이 같이 이걸 봐왔기 때문에 그 맞아요. 성장 서사에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AI가 되게 서툴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웃긴 거니까 그쵸. AI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팬을 만들기 좀 힘들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영리협회라고 그래서 이걸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인플루언서가 AI도 나오고 지금 채널도 너무 많아지니까 요즘에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못 번다라고 하면 한때는 초등학생 희망 직업 거의 뭐 1위에서 5위 사이에 항상 있었는데 유튜버가 그 맞죠. 크리에이터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갈수록 되면은 수익 구조가 줄어들고 그러면 직업으로 되기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미 좀 그런 수익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이게 예전에는 실제 팔로워 수가 조회수로 연결이 됐고 조회수가 돈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조회수와 팔로워 수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를 평가했던 게 그때 기준을 네, 저희가 네. 많이 쓰고도 있는데 아직 결국 팔로워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은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회수가 연봉 같은 개념, 그 월급 같은 개념으로 좀 쓰였었고 이게 중간중간 광고가 한 번씩 들어오는 게 보너스에 대한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직업의 어떤 형태를 좀 띄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플랫폼의 정책이 바뀌고 알고리즘의 정책이 바뀌면서 이것들이 그냥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한테도 노출을 안 해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보면 너무 불안전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에 많이 기대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좀 많이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도 그래서 좀 심해지고 있고요. 이제 상위 1%의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분들은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사실. 근데 오히려 그 희소성도 더 올라가고 있죠. 연예인들처럼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간층이라고 하죠. 뭐 미드 인플루언서들은 단가 압박을 벌써 받기 시작했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AI로 콘텐츠를 만들거나 또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나노 인플루언서들을 대량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지금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드층이 지금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저희 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권리보호 공론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단순히 광고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AI로 생산된 콘텐츠의 크리에이터의 이제 스타일이나 목소리를 좀 무단으로 학습시키는 저작권 이슈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 업계가 전체가 함께 좀 논의를 해야 될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협회 차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아이데이라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인플루언서들 이제 3팀에서 5팀 정도를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속 가능하게 도와줘야 될 여러 문제점들을 같이 발굴하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가진 네트워크나 혹은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을 좀 만들어드리는 작업들도 지금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어쨌든 직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지경에
정상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예전 방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네. 직업으로 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플랫폼에 기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IP가 돼서 어떤 플랫폼이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유튜브 정책 한번 바뀌었다, 뭐 인스타그램 정책 한번 바뀌었다면 와르르 무너지시는 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 인스타그램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채널들을 무단으로 닫아버리고 뭐 없애버리는 상황까지도 최근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아무리 항의를 해도 다시 안 살려주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다 보니까 다시 시작했더니 예전만큼의 팔로워가 또 안 늘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플루언서 생활을 접게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결국 이 사람의 하나의 IP가 어떤 플랫폼의 그런 정책에 좀 휘둘리지 않는 좀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좀 찾는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정보성이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좀 바뀌었어요. 그 네. 북튜브였다가 이제 지식 쪽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제가 협회를 찾아가서 한번 논의를 그러면 네, 저희 아이데이 네. 참여하시면 될 것 심층 같습니다.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들어보면 그래서 위기가 있는 분야가 그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AI 딸깍이라고 우리가 좀 무시하지만 그게 없던 분야고 없던 시장인데 그걸로 또 엄청 또 돈을 벌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있죠. 네, 우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기존의 자기 콘텐츠에서 AI를 활용해서 좀 더 낮게 만드는, 뭐 편집을 좀 쉽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기회로 삼는 분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다 모두 다 위기고 모두 다 기회라기보단 어떤 분야, 크리에이터 어떤 분야는 위기고 어떤 분야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 측면에서는 이제 소규모 크리에이터, 네. 특히 전문성 기반 크리에이터들이 AI로 좀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사, 변호사, 요리사, 육아 전문가 같은 분들이 컨텐츠화에 이제 기술적 장벽 없이도 이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좀 빠르게 컨텐츠화해서 이제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렸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의사 그건 좀 아는데 그게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가지고 자기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자기 지식을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약간 그 삐까번쩍한 걸 좋아해가지고 장비 막 1,000만 원짜리 사고 스튜디오 쫙 대여하고 친구들 다 불러놓고 그렇게 한번 찍었는데 조회수 처음에 27회 이렇게 나오면 한 3-4번 한 다음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최근에 AI 때문에도 그렇고 플랫폼 때문에도 그렇고 다국어 컨텐츠 확장까지도 너무 네네. 쉬워졌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한국을 넘어 어떤 나라들을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AI 번역과 더빙 같은 경우도 한국 크리에이터가 동남아나 일본, 영어권 시장까지 동시에 좀 공략하는 게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저희 시안책방도 제가 이제 다국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도 해놨는데 영어는 잘 안 보는데 인도네시아어를 했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클릭하는 사람이 좀 늘었어요. 그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타겟팅을 해보시면 확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인도네시아가 네.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인원수가 워낙 많은 네네. 국가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기 한 때문에 2억 명이 넘지 않나요? 네, 인도네시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개도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점점 그 시장은 커질 거고, 컨텐츠는 사실 지금 그쪽에 있는 컨텐츠보다 한국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네. 한국 컨텐츠의 질이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사실 좀 같이 공략을 하시는 것도 아예 이제 좀 전략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를 한국에서 달아주시는 것도 어떤 컨텐츠 안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제가 아는 인플루언서는 정말 신기하게 팔로워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려서 돈을 벌기도 했는데, 어떤 한 단어를 A라는 국가로 한번 발음을 하고 B라는 국가는 또 이렇게 발음하고 하는, 이제 한 단어를 여러 국가로 발음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제 경쟁 국가 거를 빼거나 일부러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베트남이랑 엄청 경쟁하는 국가 있잖아요. 태국? 태국인가요? 아무튼 베트남 언어로 뭐 애플이라는 걸 했는데 네네네. 태국만을 태국은 일단 뺀 거예요. 그렇게 치면 영국, 프랑스 이렇게 붙여놓으면 네. 굉장히 잘 그래서 싸우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나라를 하나를 빼서 그 나라 애들이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그 나라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거 얘기 안 해? 아니면 한 국가의 발음을 일부러 틀리게 좀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그러면 그 야. 나라 애들이 들어와서 발음 좀 틀렸어. 이야. 그런 반응까지 만들어내면서 해외 확장을 해서 엄청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일부러 타겟팅을 좀 해보라는 말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와, 그 굉장한 잔머리네요. 네. 예를 들어 아시아어로 뭐 그 사랑에 대해서 한국은 사랑 뭐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뭐 한국을 뺀다. 아시아어 타가는데 한국만
100명 뺀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엄청 들어오죠. 화가 많잖아요. 댓글도 이제 댓글 전사들도 많다 보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일단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알고리즘이 타는 거고 야. 그 다음에 한국 거를 했을 때 뭐 일본을 또 뺀다면 또 이제 일본에서 또 막 우르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게 너무나 잘 먹히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이 컨텐츠가 막 몇천만 뷰, 그렇죠. 몇천만 뷰가 컨텐츠당 몇천만 뷰 시대. 그 인플루언서 그 네. 인스타예요, 유튜브예요? 이 친구는 이제 인스타로 했습니다. 인스타. 네. 아. 이제 그렇죠. 기회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네네, 온 것 같은데 기회를 했고 위기 위협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네. 이제 리액션형 혹은 정보 요약형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편승하는 그런 컨텐츠를 주로 만들던 크리에이터들은 많이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이게 AI가 이미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네. 혹은 더 많이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성우나 번역가가 역할을 하던 그 역할을 겸하던 크리에이터들은 또 네. 이제 완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우도 그렇겠네요.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것 같고 위기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그 기회를 그 가운데도 분명 기회는 있으니까 네. 빠르게 움직여 가시는 게 요즘 크리에이터로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정보 요약형 하니까 우리 시한책방도 사실 책을 요약하는 형이라 그래서 제가 북튜브보다는 지식. 근데 사실 지식이 뭘 가르쳐 준다기보단 여기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걸로 바꾼다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지식 채널로 가는 게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위기라고 하니까 열심히 관점, 사람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으로 좀 여기도 사라질 유형, 컨텐츠 유형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정보라든가 그렇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뉴스 요약, 그다음 음. 트렌드 정리 형태의 정보 전달 크리에이터들은 지금 AI 검색이랑 AI 브리핑이 이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위기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딱 떠오르는 특히 경제 뉴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전달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요. 뭐 근데 경제 뉴스에서는 또 자신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겠지만 단순한 전달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수합해서 그냥 전달하는 뭔가 인사이트는 없는 그런 부분의 이제 컨텐츠들은 아마 많이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 경제 쪽을 다루는 그 콘텐츠가 공중파라든가 아니면 케이블에서 나온 뉴스 같은 거는 별로 오히려 유튜브에 그 경제 다루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네, 거네요. 또 TV랑은 또 유튜브와 크리에이터 그 플랫폼 좀 그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소비자가 다른가요? 이게 저희가 요즘은 이제 뉴스를 볼 때 네. 뉴스만 보지 않아요. TV로 뉴스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쇼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멀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신기하게 그 TV는 켜놓고 뭔가 하는 것들을 하시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가시 미디어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전달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고 그 무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뢰도가 주는 어떤 메시지 전달력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또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또 컨텐츠를 재생산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그냥 그거를 단순 요약해서 원래 뿌려줬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또 이제 요약 뉴스들 막 모아서 보내주던 채널도 있으셨고 한데 뉴스레터 같은 네. 거 발행하시고 그런 네. 것들도 이제는 사실은 이제 직접 발행도 할 수 있는 네.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다음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리액션형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좀 특색이 없는 경우는 좀 위험하지 않나인데 리액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독보적인 어떤 감성이나 캐릭터가 없으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까 AI 아바타로 좀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리액션 콘텐츠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축구를 보면서 그 축구를 보는 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드라마를 보는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건가요? 일단 축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축구를 중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축구라 그래서 네. 입으로 중계도 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해석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축구 네. 중계하면은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볼 때 요걸 틀어놓고 보는 거죠. 그런 좀 용도로서는 충분히 요즘도 재밌게 이제 시청이 되고 있고 그 소비가 되고 입축구라는 게 있는데 재미도 있고 그 사람의 또 한쪽으로 몰린 팬 뭐 그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럴 수 그쵸. 있겠죠. 한쪽에 몰려서 막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전해주시고 편파 하니까 중계라고 해서 편파 중계 네, 네. 네. 그런 게 공중파는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단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뮤직비디오에
식의 리액션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네네.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리액션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포인트에서 사실 다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어떤 멘트들이 많이 남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색 있는 몇 분들 빼고는 좀 많이 이제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특정 기술 하나에만 의존한 크리에이터들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엄청 잘해서 유명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 자체가 AI 때문에 약간 상향 평준화되는 거죠. 그럼 좀 차별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점이 없다면,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게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크리에이터들은 위기를 맞지 않을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살아남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개성,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네요. 그렇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 주관에 동의하고 그걸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죠. 근데 색깔이 없으면 사실 이제 팔로우할 이유도 없어지고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안책방 처음 할 때 처음 한 8년 전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책 요약하는 거 재미없으니까 이 책에 나오는 사람 분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피터팬이면 피터팬 모양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를 8년 전에 했었어요. 너무 엄청 귀찮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하기에는. 귀찮아도 이제는 이젠 해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네. 만드셔야 될 것 이제 같아요. 시작하시는 분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리액션보다 확실히 뭔가 꾸며갖고 리액션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귀찮을지라도 네. 네, 이제는 특색 없으면 너무 콘텐츠의 홍수다 보니까 특색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처음 3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3초에 뭘로 그 시간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고, 그래서 걱정되는 건 사실 너무 좀 자극적으로 많이 이제 그렇죠, 콘텐츠들이 그렇죠.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게 또 지금은 많이 이제 지쳤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콘텐츠에 대한 디톡스에 대한 니즈도 엄청나게 많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거 잘 밸런스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AI를 안 쓰고 사람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에서 누구를 욕한다든가 그런 것도 AI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했을 때 쾌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렇죠. 굉장히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많죠. 뭔가 뭐 폭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놀려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적이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단 말이죠. 그리고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오래 하진 못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떤 이슈에 휘말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짝 인기는 누렸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걸 진짜 직업으로 보시고 좀 앞으로 평생을 좀 같이 할 어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컨텐츠는 아무래도 오래는 못 가더라. 다들 뭐 감옥을 가시거나 법정에 이제 그렇죠. 여러 문제에 휘말리시거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좀 그런 컨텐츠는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제가 시안책방 초창기에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분장쇼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땐 또 제가 강의를 많이 가잖아요. 그 강의를 간 김에 거기서 찍은 게 꽤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벚꽃동산,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을 하면서 벚꽃이 굉장히 흐드러진, 그때 아마 연세대 교정이었을 거예요. 그 벚꽃 큰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찍었다든가, 아니면 어디 갔을 때 거기에 맞는 걸 찍었더니 그때 뭐 대표적인 북튜버 소개하는 그 기사가 났었는데, 거기에 시안책방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찾아가서 이 장소에서 하는 걸로 뭐 하고 있다. 그 특징이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몇 번 했을 뿐인데 그게 특징이 아닌데. 그렇죠. 내 특징은 잡아서 소개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진짜로 어떤 특징이라든가 자신만의 개성, AI가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다움, 살아있음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요? 노력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죠. 네. 경쟁이 이렇게 심하니까요. 직업이니까요. 네, 직업이니까요. 이거 참 그 AI가 여러 군데 침투했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이 분야도 다른 분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왔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 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나 위기야 힘들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건 위기지만 그렇다면 이게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고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기회는 항상 그런 위기 속에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찾아지는 기회가 더 또 값진 경우들이 많고, 네. 기업들의 성공 사례들도 보면 그런 위기에서 또 꽃을 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성공 사례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우리 주성균 대표님도 약간 관종 기질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았는데 왜 제가요? 자기 채널이나 이런 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리고 관심도 되게 다양하고 그 사람 아는 사람도 많고 충분히 하시려면 또 빵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채널 안 하셨단 말이죠, 자기 컨텐츠를. 저는 제가 관종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고 메타인지가 일단 네. 그냥 예를 들어 네. 저는 직접 플레이어를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마라토너가 되는 것보다 네. 마라토너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더 즐거웠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네. 이제 뭐 레드불 때도 그랬고 뭐 최근에 앱솔루트까지도 그렇고 계속 뭔가 지원하는 캠페인들을 만들고 뭔가 함께 뭐 이분들이 무대에서 서서 날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 즐거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쓰임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어로서 뛰고 싶은 마음은 정말 1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제일 즐거웠다가 여기까지 좀 오게 한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여서 그런 거 치고는 옛날에 뮤지컬 배우도 참여를 하고 축구 선수로도 뛰고 플레이어로 정말 많이 이것저것 건드려 보신 걸로 아는데 좀 성향이 바뀐 건가요? 그때마다 네, 당황하시는데 지금. 네. 잘 못했어요. 이게 축구도 했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뮤지컬도 했었는데 네.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그런 플레이어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뭔가 기획을 하거나 무대를 만들거나 연출을 할 때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저 못했어요. 그거군요. 그러니까 무명 배우 출신의 잘 나가는 연예기획사 사장님. 네, 그렇죠. 내가 해보니 야 이거보단 지원하는 게 더 맞겠다. 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서 훨씬 잘 되고 있는. 네, 해보니까 안 것 같아요. 말 지금 들어보니까. 네. 네. 그런 관종이었었네요. 그런 자신의 플레이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도 그 플레이어들이 필요한 게 뭔지 네. 요소요소에서 알고 또 그렇게 잘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를 아직 지원을 많이 안 해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플루언서에 관한 크리에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 가운데 공감이 많이 되시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균 대표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크리에이터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오늘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다움. 그 인간다움을 잊지 않고 저희가 좀 명확한 세계관을 좀 구축하셔서 이제 이 크리에이터 세상에 들어오신다면 그래도 이 레드오션 안에서는 조금의 희소성은 키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처음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계속 배워가는 자세 그리고 그 명확한 세계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팔로워를 늘리는 게 아니라 팬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크리에이터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여나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 진콘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 자격 조건이 없나요? 네. 지금은 저희가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혹은 인플루언서이신 분들 모두 다 포괄은 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7월 달에 이제 플랫폼이 하나 생기는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좀 선한 영향력 지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수,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영향력을 어떻게 주고 있냐. 네. 그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저희는 인플루언서라고 보고 싶지가 않은 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초창기 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가짜 계정 차단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인증 마크를 주고 네네.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선한 영향력 지수라는 걸로 선한 영향력 인플루언서들을 저희가 좀 검증해주는 그런 플랫폼들도 만들어서 좀 이 인플루언서 생태계를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옆에 이제 인플루언서 그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블랙리스트처럼 노털리우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상대를 안 하는 게 고소당합니다. 잘못하면. 상대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인플루언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하시고 계신데 잘 안 되시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나누고 싶겠다 하시는 분은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 진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진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접촉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 영상 봤다. 나 주성균 대표 잘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워낙에 엔잡러시니까 또 다른 직업으로 또 이렇게 또 뵙게 될 날을 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네. 4개 더 남았습니다. 아, 4개나요? 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요 발로렌 요것도 그 주성균 대표님이 또 마케팅하신 그런 의류입니다. 의류. 네. 또 패션 쪽에서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